네, 저희 법인세 입문 과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2페이지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다 이런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세 납세 의무. 법인세 납세 의무는 일단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법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이제 근로소득자도 개인 소득세를 내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도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법인, 이제 주식회사나 주로 이제 유한회사 이런 데들이 될 텐데 이런 이제 법인들은 이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법인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33페이지 보면은 법인의 구조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이렇게 나눕니다. 네. 사람도 우리가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나누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인도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게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를 세법에서 나누는 기준은요. 본점입니다. 본점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본점이 한국에 있으면 이 법인은 내국법인이고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인을 구분할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눠요. 뭐 개인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법인은 이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나눠지는데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이 설립된 목적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참석자 보니까 대부분 다 영리법인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리법인은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익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영리법인을 운영하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영리법인은 목적 자체가 설립된 목적이 영리가 아니라 종교라든지 사회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목적을 보고서 이게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나누냐 그건 아니고 사실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그 위쪽에 보시면은 영리법인은 상법상에 이렇게 돼 있죠. 상법상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 앞에 보면요 주식회사 이렇게 붙거나 유한회사 이렇게 붙죠. 여러분들 이제 오신 회사들은 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영리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은 밑에 보시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앞에 이름이 어떻게 붙냐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붙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앞에 가로 앞에다가 재단.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로 무슨 연구회나 학회 또는 장학복지재단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 거고 이건 설립을 할 때 설립 절차 자체가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영리법인인가 비영리법인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에 써 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으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있으면 무조건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은요 설립하는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영리법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요 설립을 할 때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주식회사 그러면은 서류를 만들어서 보통은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법무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등기소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냥 며칠 있으면 그냥 법인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싶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만들고 싶어서 서류를 제출해갖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래요? 라고 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먼저 만드는 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복지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관련 주무부처, 뭐 교육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처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허가를 받는 게 뭐 1년에서 2년, 길게는 한 3, 4년씩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청을 해서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먼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허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법인을 보는 단체는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고 35페이지 우리 법인별 납세의무라는 개념을 볼게요. 저희가 왜 그러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나누느냐 이거를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표에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있고 지금 외국법인이 있죠.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법인세를 어디까지 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구글은 외국법인이죠. 구글은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겠죠. 근데
구글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 구글한테 법인세를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요. 과세를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면 한국 사람에 비해서 부당하게 우대를 받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금 내면서 사업하고 외국인은 한국에서 세금 안 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특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여기 보시면 국내 원천소득 이렇게 줄 한번 쳐볼게요. 국내 원천소득, 국내에서 번 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봐요. 그럼 구글이 한국에서만 돈을 버나요? 브라질에서도 벌고 일본에서도 벌고 중국에서도 돈을 벌겠죠? 그거를 한국에서 과세할 필요가 없죠. 한국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한국 세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는 내국법인이죠. 본점이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돈을 벌면요. 그거는 한국에서도 번 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돈도 다 같이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줄 쳐보시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것도 다 과세해요. 즉 아까 우리가 본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나눈다고 그랬죠. 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나눈 이유가 한국에서 번 것만 세금을 낼 거냐, 외국에서 번 것도 다 같이 세금을 낼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좀 설명해 볼게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가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 미국에서 번 것도 같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는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한테 세금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당연히 세금 부과하죠. 왜냐면 우리도 구글한테 세금 부과하잖아. 한국에서 벌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차 팔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 보세요. 내국법인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한국에서 번 것도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 번 것도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현지에서도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적 이중과세다. 국내외 모든 소득을 다 세금을 내다 보면은 외국에 가서 돈 벌 때 그 나라 현지에서 세금 한번 내고 한국에 와서 세금을 또 내게 되니까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 마지막 시간대쯤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해줘야 돼요. 공제를. 그걸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국내외 소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래서 자 내국법인은 한국에서 번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것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외국 현지에서도 한번 세금을 내고 왔을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된다.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을 나누고 있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눌 때 아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보시면은 영리법인은 세금을 내는 게 모든 소득을 내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낸다 세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분을 조금만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거는 영리법인을 위주로 해요. 비영리법인은 거의 이제 설명이 좀 많이 없는데 여기서만 한번 비영리법인의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좀 보시면은 비영리법인은요, 법인세법에서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고유 목적 사업이고요. 하나는 수익 사업입니다. 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실 때. 근데 이런 교회나 이제 조계종, 조계사 이런 절과 같은 종교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종교의 교화,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단체와 같은 이 비영리법인은요, 그 고유 목적 사업에서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예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만 세금을 내느냐? 지금 나오는 일부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해요. 자, 그러면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조계종 또는 무슨 큰 교회, 뭐 순복음교회, 교단 뭐 이런 비영리 법인은요, 그 법인의 법인 통장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은 고유 목적 사업이 많겠어요? 수익 사업이 많겠어요? 당연히 고유 목적 사업이 대부분이 많겠지. 돈이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걸 싹 다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같은 경우는 주된 수입원이 어디서 생겨요? 헌금에서 들어오죠. 교인들이 내는 헌금. 그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세금을 낸다 안 낸다?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세금 내느냐?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으신 분인데 요즘 보면요. 가끔가다 교회가
1층에다가 커피숍을 열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수익 사업이겠어요? 고유 목적 사업이겠어요? 당연히 수익 사업이죠. 교회의 설립 목적이 맛있는 커피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게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 사업만 세금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큰 종교법인의 어떤 그 재무 상태나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이 헌금인데 이거는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우리의 그 사이드로 하는 수익 사업, 이 수익 사업은 고유 목적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생기는 수익 사업이겠죠. 얘만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비영리법인은 설립을 해놓으면은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 세금을 안 내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야. 허가.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해주고 너가 진짜 비영리를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심사를 해갖고 일부에게만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 개인들도 영리법인 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금방 만들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은 못 만들어요. 이런 이제 혜택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을 나눠서 고유 목적 사업은 전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익 사업이 어디냐면 책 28페이지라고 해보고 한번 잠깐만 가보실까요? 28페이지. 제가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세법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이는 어떤 그런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 수익 사업을 보면은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에게서 법인세를 내는 수익 사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업종에 수익을 하면은 요걸 이제 수익 사업이다. 그래서 수익 사업의 범위가 열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교회가 헌금을 수입했다. 그러면 헌금 수익은 고유 목적 사업이니까 세금을 안 내겠죠. 근데 그럼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죠. 그럼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그 이자 소득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35페이지 보시고. 연결 납세 의무는 뭐 그냥 참고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얘가 주식회사 B를 100%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이 있는데 얘는 한 70%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100% 출자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히 우리 회사랑 경제적으로 일신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법인세를 각각 신고해야 되는데 이 100% 자회사하고는 묶어서 법인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연결법인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래 A, B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거랑 A, B를 합쳐서 내는 거랑 세금이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따로따로 내는 것보단 그래도 합쳐서 내는 게 세금이 더 줄어들겠죠? 합쳐서 내는 게 더 많으면 그런 제도를 왜 만들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하지. 그래서 여기 합쳐서 냈을 때 세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법인세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줄만 한번 치고 갈게요. 간단히 용어의 정의만. 연결 납세 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든지 법인의 소득 금액을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식. 이걸 연결 납세 의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넘어가셔서 미완료 소득 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개념만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좀 보실게요. 그림을 제가 오른쪽에다가 잠깐 그려서 설명드리는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소득이 생겼어요. 기업이 소득이 생겼는데 그 법인이 벌어들인 그 소득을 전부 다 그냥 법인 내부에다 남겨놓으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다시 직원을 고용해서 급여도 주고 투자를 하고 자꾸 돈을 써야지만 돈이 돌아가면서 이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업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은 적정유보액이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데 그 적정유보액을 나머지는요 투자에 써야 되고 또는 임금 등 급여 등에다가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투자에 쓰고 임금에 쓰지 않고 남은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그 밖으로 이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다.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추가로 세금을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를 좀 시킵니다. 법인세 추가 납부. 여기 이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인 걸 현금을 기업 내부에 쌓아두지 말고 밖으로 계속해서 써라. 이제 그런 안 쓰고 회사 내부에다가 그냥 현금을 쟁겨놓으면은 약간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좀 보셨고 왼쪽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을 때는요, 그 이제 미환류 소득이라고 하고요. 여기 20%를 곱해서 세액을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다가 추가 납부,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부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500억 초과하는 거, 자기 자본을 500억 초과하는 법인이 내니까 사실상 이제 중소기업은 요걸 안 해도 돼요. 또 여기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이런 이제 미완료 소득 법인세를 납부할 이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의 기본적인 이제 절차들을 좀 한번 살펴봤고 계속 3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8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사업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사업연도를 좀 보시면은 사업연도라는 건 우리가 회계를 할 때 그 회계는 회계 기간 있죠. 그 회계 기간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이 회계 기간을 어떻게 하냐면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관 보신 적 있어요? 회사에서? 정관은 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이제 법인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운영한다는 정관이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 법인의 정관에다가 사업용도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면은 법인세법에서 그걸 따라줍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하다가 이런 회사도 많이 봤어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회계 기간을 짜도 돼요. 또는 정관에서 정할 때 4월 1일부터 3월 30일 이렇게 정관에서 짜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이제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3개월 이내에 하는 거니까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 법인 있잖아요. 이런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를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한번 궁금하네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신 분 회사 며칠부터 며칠이에요? 2월 1일부터 좀 특이하네요. 2월 1일부터 1월 30일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법인세 신고를 4월 말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사업연도 신고인데 자 보시면 만약에 정관의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 설립 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연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먼저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등기가 나오는데 그 등기 나온 걸 갖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내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사업연도를 언제로 할 거냐.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뭐 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고 싶다. 또는 뭐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낼 수 있죠. 근데 오른쪽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정관에도 아무런 얘기 없다. 그럼 기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좀 이제 그 특수한 상황이지만 최초로 법인이 설립됐다 그랬을 때 사업연도 개시일은 이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루틴하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흘러가야 되지만 법인이 처음 설립됐을 때 그때가 이제 1기라고 하죠. 1기, 2기, 3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는 설립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개시일이 됩니다. 이 설립 등기일은 어디 써 있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써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다가. 근데 이제 보면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면은 먼저 법인 설립이 이루어져서 등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도 개업연월이라고 써 있는데 개업연월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설립 등기일 다음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개업연월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업연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나온 설립 등기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어가시면 40페이지 사업연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흘러가는데 갑자기 바꾸고 싶어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면은 변경도 중간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잘 하진 않죠. 가능은 하다. 뭐 그런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41페이지 납세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납세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실무하시면서 사업자 등록증 보신 적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밑에 관할 세무서가 써 있죠. 우리는 무슨 세무서, 뭐 성동 세무서, 역삼 세무서, 삼성 세무서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납세지입니다.
근데 그 납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줄쳐볼게요. 내고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른 본종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본종 소재지. 본종 소재지가 이제 법인의 등기부등본 납세지인데 이걸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법,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납세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부가세법에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본종 소재지라고 돼요. 요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만약에 여기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따로 하고 여기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인데 본점 있고 지점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오늘은 이제 부가세 시간은 아니니까 뭐 간략히만 설명하면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 지점이 있으면은 그 이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그 이제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이 다 따로 돼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대 쪽에 이제 그 할 때 보니까 현대 계열사 중에 그 현대 계열사들의 자동차라든지 이런 계열사들의 그 단체 급식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 급식하는 회사들은 사업장이 되게 여러겠죠. 법인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300개가 있어요. 300개. 지점이 300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신고할 때마다 300개씩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법인세 신고는 지금 납세지가 어디로 돼 있죠? 보면 밑에 책에 봤을 때 본점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점은 안 하고 본점만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본 지점에 있는 이제 회계 자료를 이쪽에다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계 자료나 이런 거 관리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따로 하지만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는 물론 이제 관리 목적상 지점별로 손익계산서 만들 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는 회사 전체 손익계산서로 하나로 모아갖고 제출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법인의 납세지가 본점이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지점별로 따로따로 하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는 몰아갖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다가 한꺼번에 신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가 한꺼번에 나온다. 세무조정도 한꺼번에 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내용들은 뭐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나가시고 44페이지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신고 납부 쪽을 보시면 법인세는 이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31일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된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면 신고 기한이 연장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세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원천징수 신고도 그렇고 이제 그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이 되고요. 외부감사 미종결인데 우리 회계감사를 받으시는 회사들 꽤 있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 회계감사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회계감사를 받으면요. 회계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공인회계사에. 그리고 나서 세무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계감사가 안 끝나면요. 그러면은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제 많지는 않은데 20년 동안 세무사업을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회계감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외부감사가 미종결됐다는 그 사유로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인데 저희 아직 회계감사 안 끝났어요 라고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면은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줍니다. 대신에 그러면 법인세 세금 자체를 늦게 내겠죠. 3월 30일에 낼 걸 늦게 내니까 1.2%만큼 가산세를 이제 부과를 해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안 끝나면은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라고 그랬는데 이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도 이것도 다른 세법하고 다 공통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우리 납세자가 화재나 전화와 같은 재해를 입거나 그다음에 또 동거가족이나 납세자가 질병으로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법인들에게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올해 3월 달에 이 규정이 대대적으로 적용이 됐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2월, 3월 달에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돼서 회사의 직원들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못 나오고 그랬었죠. 그걸 이제 천재지변을 봐갖고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을 해줬어요. 저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법인세 신고를 대행을 저희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회계법인 이런 데 맡기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3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이 여기 6번이죠.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도 기한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업들도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회계팀에서 직원들이 막 다 코로나 걸리니까 결산이 안 끝나.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하고 저희 같은 회계법인도 세무법인도 맞게 기한 연장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하는 게 이 규정이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는요, 1, 2, 3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를 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문 처분계산서. 이걸 이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문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첨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법인세가 계산되는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법인세는 우리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서 법인세를 산출하니까 당연히 재무제표가 첨부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라고 해서 별제제 3호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저희가 요거를 아마 내일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아마 보게 될 텐데 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라는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이런 얘기겠죠. 1, 2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두 번째를 1번과 2번은 필수적 첨부 서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필수적 첨부 서류. 보시면 좋겠고. 자, 넘어가셔서 가로 2번에 이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뭐냐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다 전자신고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인세 같은 건 전자신고 비율이 거의 100%예요. 99% 정도 될 거예요. 법인세 신고 전자신고하는데 전자신고하면은 우리가 대표자가 그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관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직접 서면 날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은 규정이 있긴 있는데 가산세 규정이 없어서 또 이렇게 많이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 날인한 서면 자료가 제출이 돼야 돼요. 세무서에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가로 3번에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는 주주의 변동이 있었을 때 그 변동 내역을 제출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변경이 됐다. 소액주주가 변경된 것까지 다 신고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서에다가 주주 변동상환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고 그래서 유상증자가 있었거나 또는 이제 그 주식의 양도가 있었을 때 그게 제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에 또 제출 서류 중에 보면은 해외 투자 명세서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해외에다가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게 있겠어요? 해외 투자했으니까 해외 자회사나 영업소 같은 게 있겠죠. 그 현황들을 좀 내줘야 되는데 저희 거래처 중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저희 거래처도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설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다 공장을 설립할 때 그때 한국에서 이제 몇십만 불 이렇게 투자해갖고 법인을 100% 자회사 설립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인은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 회사 재무제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베트남 자회사의 재무제표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지 돼요. 그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직접 투자를 받은 외국 법인의 재무 상황이라서 이 재무 상황에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이제 같이 그 법인세 첨부 서식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이게 제출 기한이 이제 3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즉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 기한이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하고 요건 제출 기한이 6월 말인데 이게 최근에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6월 말까지 따로 내지 않고 그냥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같이 냅니다. 그래서 6월 말로 규정이 돼 있긴 있지만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3월 말에 제출합니다. 3개월 이때까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제 함께 제출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밖에 또 하나 이제 밑에 보시면은 해외 부동산 명세 같은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부동산의 명세를 제출해 주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요. 취득, 투자, 처분 그런 명세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취득가액 2억 미만이면은 이제 처분가액 2억 이상일 때는 이제 처분 명세서만 제출하고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해외 이제 관련된 현지 법인에 대한 명세나 아니면 부동산의 명세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면 무서워요. 여기 보면은 가로사본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 법인세는 아까도 뭐 잠깐 언급드렸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자신고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신고를 합니다. 근데 전자신고를 하면은 이제 전자 파일로 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밑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1, 2, 3번에 해당하는 법인은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결산보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를 하고 나서 우편 제출을 별도로 따로 또 해줘야지 돼요. 결산 부속명세서. 보통은 여러분 혹시 세무조정 끝나면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 보신 적 있어요? 그걸 보통 내기도 하고요. 회계감사 받는 회사들은 이제 감사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기도 합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편 제출이라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살펴보셨던 우리 관할 세무서 있죠? 관할 세무서에다가 우편으로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뉴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전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세무서에서도 책자를 주면은 뭐 이제 다 이걸 창고에다 꽂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PDF로 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PDF로 하면은 전자 파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송하기도 하는데 누가 이걸 제출해야 되냐면은 회계감사 받는 법인은 다 제출해야 되겠고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도 다 내야 되고요. 수익금액이 30억 원 이상,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이걸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는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나 재무제표를 안 내도 되지만 30억 원 이상이 되는 법인들은 다 이제 제출을. 그래서 신고기간 종료 후 11일이니까 4월 10일까지는 이제 우편 또는 이제 전자제출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까지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납부가 있어요. 법인세도 3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분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분납하는데 분납은 법인세 자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납 기한은 중소기업은 2개월 동안 분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개월 동안 분납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3월 31일 날 한 번 내고 4월 31일 이렇게 분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소기업은 3월 31일과 5월 31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법인세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거를 우리가 1,500 내고 1,500만 원 내는 거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인데 처음에 2천만 원 내고 다음에 1,000만 원 내볼게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인데 처음에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2천만 원 낼게요. 요거는 안 돼요. 뭐냐면 최소한 절반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50% 이하의 금액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까 50% 이상은 납부를 하고서 가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1,500이다. 그러면 이 1,500이라고 하면은 이때 세금을 1,000만 원 내고 500 이렇게는 분납이 가능한데 이 1,500을 750, 750 이렇게 내는 거는 이건 또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즉 뭐냐면 처음에 최소한 얼마는 내야 돼요? 1,000만 원 또 최소한 내야 돼요. 그래서 분납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분납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조금 지나가시면 50페이지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법인세 신고하고 나면은 그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는 책자의 맨 앞장에 나오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하는 신고서의 제일 이제 최종 이제 신고서고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미 세무조정을 한 번씩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인세 신고서 돌릴 때 마지막으로 마감 버튼 누르는 메뉴가 요 메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마감 버튼 누르는 메뉴가. 그래서 이게 법인세 신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식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